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다스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 다스리는 게 진짜 어려운 이유는 이게 번뇌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사바세계를 고해 바다,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고통의 바다의 이유가 번뇌가 많아서,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욕락이 더 커지고, 욕락이 더 커지면 우리 이제 만족감, 내가 뭘 만족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뭘 행복하고 이런 만족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만족감과 욕락은 가면 갈수록 이 내 마음이 이게 만족함이 이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욕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하지 않고 불만, 행복, 극강의 행복과 불만의 상태. 욕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의 상태는 더 강해져서 불만은 이만큼이나 되고, 그러니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만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욕락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욕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족이 발생해. 불만족은 당연히 불행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락을 줄여야 되는데, 욕락을 줄인다는 것이 이제 금욕이 아니겠습니까? 금욕하자니 불행한 것 같아. 만족감이 안 들어. 만족하려니까 욕락을 피워야 돼. 그렇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만족감이 크잖아요. 행복해. 맛있고 먹었으니까. 그런데 못 먹게 해. 불만이 생겨. 이게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명예도 높아질 수 있고, 또 뭐 선남선녀가 연애도 행복할 수 할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걸 다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행복감은 더 높아져. 그런데 이게 그만큼 돈이 안 들어와. 주머니가 없어. 그러니까 불만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려면.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이것을 다 이루면서 사는 사람은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없는 우리는 조절을 해야 돼. 연봉이 억대 이상인 사람은 조절 별로 안 해도 되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재벌들은 뭐 30억, 40억, 50억 이상의 부자들은 그런 거 조절 안 해도 하고 싶은 대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좋은 차 쓰고 다니고, 야 행복해 이러면서 살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거를 조절을 해야지 이 만족감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민들은 만족감을 만들어내야 돼. 안 만들어내면 늘 불만에 휩싸요. 아, 너무 힘들어 라면서.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조절법. 어떻게 하면 이 욕락을 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일단 내 행복감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외부에서 주질 않아.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만들어내야 돼. 근데 우리는 좀 이제 이 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조절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보기,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에 과연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재정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가? 그 정도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1억 있으면 내 순자산이 1억이면 경제적 자유 아니잖아요. 내 순자산이 1억인 사람은 늘 불안해요. 노후 자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마이너스인 사람도 많아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사람이 20% 정도 돼, 우리나라에. 마이너스 더 되기도 해요. 20%가 넘을 수 있어요. 지금 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순자산이 1억에서 2억 정도인 사람도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4억 이하가 50%가 넘어요. 순자산이 4억 이하가 집값 포함하는 거예요. 집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4억 이상 있다는 게 아니고 집값을 포함해서 대출 빼고 해서 순자산이 4억 이상이 4억 이하가 되는 분이 아마 60%인가 될 거예요. 중위가 4억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4억이기 때문에 10억 이상인 사람은 이게 얼마더라?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억 이상인 사람은 30%가 되질 않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30. 그러면 이제 30억 이하 이상인 사람들은 3%? 5%가 안 돼요. 3% 정도. 그 30억 이상인 사람, 50억 이상인 사람은 1%도 안 되고 0. 몇 %대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돈이 막 이렇게 그 1억, 2억은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10억? 야, 10억 갖고 뭐 해? 라고 하지만 사실 순자산 10억이 넘으면 그 30% 안에 드는 이런 사람이에요. 순자산 30억 안에 들면 그냥 1%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강남에 집이 뭐 30억이다, 50억이다. 그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뭐 1000만 명 되겠습니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잖아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몇십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만 보면 마음 조절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은 정말 이제 전 국민이 반 이상이 60%, 70%가 10억도 사실 마음 편하겠어요? 내 순자산이 10억인데 마음 편하지 않거든요. 이거 쓰다 보면 애들 결혼 한 번 시키면 한 3억씩 4억씩 쑥 나가. 이거 결혼 한 번 시키면 이거 여기서 푹 떨어지게 돼. 결혼 다 시키고 나서 10억이다. 야, 그러면 가쁩니다. 이러면 그러면 결혼 다 시키고 나서 순자산이 10억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전국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울산에서는 이거보다 좀 높겠죠. 서울, 강남 이런 데는 이거보다 높겠죠. 전국적인 이런 걸 말하고 평균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은 마음 공부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이렇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용락이라는 것은 용락을 누린다라는 것은 용락의 양과 돈의 양은 비례하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락의 만족감, 용락이 만족해서 행복감, 이것은 비례하게 마련이거든요. 어느 순간감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비례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70%, 80%의 사람들은 이게 만족할 만큼 안 되니까 불만감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행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 난 행복해. 없어도 행복해. 라고 괜찮아요. 그냥 김치만 먹어도 난 행복하지. 맛있지. 고기 안 먹어도, 소고기 안 먹어도 나는 맛있어. 나는 연애 안 해도 괜찮아. 연애하는데 돈 많이 드는데 뭐 그냥 없어. 옆구리 하나도 안 시려. 하나도 안 시려. 집 그냥 월세, 전세 괜찮아게 그냥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지.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지 않아. 그 인도의 그 수행자들은 집 없이도 막 다닌다는데 난 누울 자리만 있어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마음 조절을 해야 되는 그 고행자 수준. 우리 그래도 불교인들은 마음 조절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얘기하니까. 무소유를 얘기하잖아요.
무소유해야 된다. 소유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소유는 스님도 못하는데 나보고 자꾸 무소유라고. 무소유적 마인드를 가지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더 이따 얘기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게 더 좋아질 거냐?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러면 이제 그 미래가 밝아요. 어둡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것 같지 않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죠. 우리 보면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 또 보면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사람들이 다 은퇴 후에도 일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 빈곤율이 높지 않으면 은퇴 후에 일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일한다라는 것이, 이 일이라는 것이 3시간, 4시간이면 괜찮지. 2시간, 3시간 일하고 그냥 뭐 얼마 받고 이런 건 괜찮아. 근데 보통 이제 급여를 받는다, 월급을 정식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8에서 10시간을 한다는 거잖아요. 65세 이상이 8에서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는 거는, 이거는 몸 빨리 상한다는 거. 몸이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하더라도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쇠해질 때 8에서 10시간씩 일하고 오면 이게 몇 년 가면 몸이 다 부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몸이 부서지는데도. 왜냐하면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는 그러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선진국들은 그런 나라가 잘 없죠. 선진국들은 노인 빈곤율이 일단은 우리보다 현저히 낮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가 넘어요. 작년 아마 35,000달러 더 될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달러가 넘으면 일본을 제쳤다는 말도 있어요. 일본 엔화가 너무 싸져가지고 일본하고 삐까삐까해. 세계 5천만 명 이상의 나라 중에는 7번째나 돼.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나라까지 다 하면 20몇 번째, 30몇 번째긴 한데, 어쨌든 35,000달러면 그야말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은 노인 빈곤율이 높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꼴찌라니까? 제일 높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급격한 성장이 불러온 졸부라고 할 수가 있죠.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재테크에 대한 실패. 다른 나라들은 왜 노인 빈곤율이 적냐? OECD 국가. 이 OECD 국가는 대체로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부자인 나라거든요. OECD 국가가 30 몇 개인가 그러잖아요. 이 몇 개 안 되는 이 나라들 선진국이잖아. 다 보면 이 나라들은 50년 전에도 다 선진국이었어요. 70년 전에도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선진국으로 태어났고 노후가 돼서도 선진국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벌은 돈, 나이 들어서 벌은 돈, 중년에 벌은 돈, 이런 것들이 연금으로 잘 적립이 돼요. 연금으로 잘 적립이 돼. 그리고 이들 국가의 많은 국가들이 이 연금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유럽이 연금 수익률이 나빠서 그런 거지, 미국은 연금 수익률이 주가 올라가는 거 봐요. 채권 주가들이 이만큼 올라갔잖아. 호주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이 수익률이,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연 10% 이상씩 연금 수익률이 있으니까 몇 년 지나면 내가
부은 것에 2배, 3배가 되는 게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60세가 넘으면 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65세 넘으신 어르신이 일하고 싶은 이유는 일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할 게 없어서 평생 일하다 보니까 놀 줄 몰라서 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돈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들은 연금 수익률이 괜찮아.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해도 일을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에도 코로나 이후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은퇴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막 그랬다라는 그 있잖아요. 유럽에도 프랑스도 보면 그 연금을 한 2년 있다 주면 안 돼요 해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이 2년 후에 연금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전국에서 난리가 났잖아. 막 폭동이 일어났어. 연금 천천히 바로 주라. 나 우리 일 안 하고 싶다 이제 60세 넘으면 일 안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지금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재테크를 모두 다 실패했어. 재테크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울산에 그 현대차 화학단지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 재테크 실패해가지고 지금 주머니에 남은 돈이 별로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보면. 이게 우리 나라의 치명적인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상 은퇴를 했으면 은퇴 전이나 보통 은퇴가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돈이 연금, 재테크를 실패했으니까 뭘 해야 되잖아. 뭐 하겠어요? 취업이 되나요? 취업이 안 되면 뭐 하죠? 자영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20대도 자영업을 많이 했어요. 20대도 한 20, 30% 정도는 20, 30대가 2030이 자영업을 30년 전에는 했어요. 회사가 안 맞으니까 나도 자영업 할 거야. 그냥 아빠 나 아빠 나 그냥 가게 하나 차릴게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이제 자기 자식이 뭐 한다니까 돈 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말아먹기도 했지만 근데 지금은 20대 30대 아이들이 자영업 해요? 못하게 하죠. 부모들이 돈도 안 주지만 애들도 자신 없는 거예요. 5%도 안 돼. 대부분 50대 이상이 60% 이상이 돼요. 70%가 넘지 60% 이상 60대 이상이 이제 한 45% 정도 되고 50대까지 포함되면 거의 60%가 넘어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자영업이 우리나라 자영업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치킨집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 저희 집이 더 많을까? 치킨집이 더 많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치킨집도 많죠. 이제 커피숍도 많고 치킨집도 많고 그 다음에 편의점도 많고 3대장이죠. 편의점, 치킨, 그 다음에 커피숍,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죠. 음식점 한 30만 개, 40만 개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그러죠. 편의점이 5만 5천 개라고 그래요. 인구 1000명당 1개가 있어요. 편의점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하긴 한데요. 편의점이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편의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식점이 이제 힘들어지는 외식 물가가 싸질 않잖아요.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편의점들이 훨씬 더 우리 한 20년 전에는 이마트 대박이지 않았습니까? 이마트 주차하려면 줄 서서 한 몇 분 기다려야 돼. 주차하려면 이마트 들어가려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은 텅텅 비어요. 이마트 없어졌어. 여기 없어져가지고 다른 것만 들어오고 막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없어질 거래.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가. 그게 이제 가족 문화가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혼자 사는데 이마트까지 가겠어요? 혼자 살면 그냥 편의점. 차 기름값이 더 들어. 3인 가구, 4인 가구가 이렇게 돼야지 이제 가가지고 이만큼 장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열흘 살고 보름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한때 우리 대형마트에 너무 대형마트가 골목 시장을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대형마트 한 달에 한 번 쉬어야 된다.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대형마트가 잘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은 대형마트가 없어지게 되는데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 편의점이 골목에 있던 슈퍼가 다 편의점으로 바뀐 거죠. 골목에 있는 슈퍼는 없어지고 편의점으로 바뀌었는데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그냥 정가제니까.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간편식이 여기 들어오면서 야, 음식점에서 밥을 가서 된장찌개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고 여기서 간편식으로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편의점에서 만나서 먹는 이렇게 어르신들도 그 독거 어르신들도 여기 가는 여기 가가지고 뭘 드시는. 그래서 편의점이 지금은 뭐 그 대세. 편의점보다는 커피숍이 좀 더 많겠죠. 치킨집이 좀 더 많고. 그렇지만 이게 참 1000명당 편의점 하나 있으면 마진율이 뭐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정말 먹고 사는 정도. 치킨집은 더 어려울 거고 되는 데만 되고 그렇습니다. 음식점이야 이제 여는 만큼 다 문을 닫는다는 데가 음식점이니까.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열었다가 닫는 데가 더 많고, 어디 되는데 큰데 뭐 엄청나게 큰데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그렇게 해서 건물 지은 데는 사람이 미어 터지고, 동네 커피숍은 그냥 불만 켜져 있고 자리는 맨날 빈자리고, 이런 게 현재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을 한다라는, 100만 명이 폐업을 작년에 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여기에서는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뭘 할 수 있는 게, 돈 벌을 수 있는 게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밖에 없어. 근데 자영업은 열면 그냥 닫을 수밖에 없는 지옥이거든요. 뻔해. 자영업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뻔해.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은퇴를 해서 은퇴 자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 이 은퇴하면 원래 퇴직금 받잖아요. 미리 또 땡겨 쓰네 사람들이. 미리 또 땡겨 써가지고 나 퇴직할 때 나 별로 못 받아와. 그래도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뜨는 게 이제 그 백다방 하듯이 백종원 아저씨, 요 백종원 거사님이 정말 인기가 많은 이유가 30년 전에는 이런 거사님이 뭘 하는 게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영업을 해도 20, 30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은퇴를 해서 자영업 하려는데 요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뭘 하도 치킨 한 번도 안 굽다가 갑자기 치킨집을 하고 뭐 다방을 하고 아니 커피숍을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종원 선생님처럼 미리 다 해놓은 프랜차이즈로 가면 거기서 배달받아서 하면 그대로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거사가 굉장히 떠서 그 코스피에 상장을 하냐 마냐 뭐 그렇게 할 만큼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그런 분으로 성장을 이렇게 했죠. 다음 보면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이분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이분이라도 있어서 은퇴 후에 사람들이 나도 백다방도 하고 뭐 또 음식점도 하고 뭐 또 하는데 기준을 앞에 나와서 이제 깃발을 들고 가주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참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는데, 이것도 해가지고 망하니 되니 안 되니 이것도 말이 또 많고 그렇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자 보니까. 그러니까 되니 안 되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것은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자영업이 좋아질 거냐? 그러면 자영업의 미래는 어떨 거냐? 생각을 할 때 미래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인구가 줄면서, 인구가 줄고 노인이 많아지면서, 또 우리가 금리도 내릴 것 같지가 않아. 우리가 건설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건설 경기보다 더 나쁜 게 자영업의 현재 상태거든요. 건설 경기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자영업은 더 안 좋아. 금리도 높지, 노인도 많아지지.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사람들이 돈 쓸 수가 없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은 좋아지기가 어렵고 몇 년간은 쉽지가 않겠다. 야, 이래 되면 그렇게 해다가 이제 우리도 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아니고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시기, 들어오는 것보다도 나가야 되는 시기, 나가는 것이 비슷해지는 이 시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게 더 많아.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이제 2년, 3년 후면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비슷해지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이건 또 큰일인 거예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 코스피, 코스닥 주식에 들어가는 비중이 한 14% 정도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줄어들면,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이 줄면 코스피로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 코스피만 들어가나? 국채 들어가지. 우리나라 국채 한 30%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채가 국민연금이 30% 이상 가지고 있어. 계속 사준다는 거잖아, 국채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줄면 국채를 안 사주잖아. 국채 가격이 문제가 생기면 금리 절대 안 내려가거든요. 더 높아질 우려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이야. 한번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부동산 들고 있어요, 또. 부동산도 사주고 있어. 국민연금이 있으면 부동산도 몇 프로, 한 7% 정도 계속 사. 들어오면.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고,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왔잖아, 지금. 이거 계속 가격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줄 수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팔아야 되는 상태는 더 끝나는 거죠, 이제. 끝장나는 거야,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이 이제 줘야 될 게 더 많이 될 때.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2060년 고갈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줄어들기 시작하면서가 문제인 거예요. 줄어들기 시작하면 팔아야 되잖아. 코스피 팔고, 국채 팔고, 부동산 팔고, 이것들을 국내 자산들을 팔아야 되면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주식 가격 내려가고, 부동산 지금 이제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 내려가고, 채권 내려가고, 이러면, 힘들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만 걱정이 되나. 저는 이제 요양원을 하려고 하잖아. 요양원을 하려고 하면 건강보험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요양보험, 건강보험. 이 건강보험도 지금 계속 이거 수술해야 된다. 건강보험. 이제 실손보험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80%가 실손보험 가지고 있다네. 이야, 나는 맨날 이 실손보험을 깨고 싶은데. 깨자니 또 어떤 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보살님 또 하셔야 돼요. 그럼 또 줄여줘야 되고. 또 깨자니 또 보살님 또 와가지고 해야 돼. 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실손보험을 들고 있긴 하는데 해마다 올라요. 실손보험 가격이. 그게 야, 너무 심하게 오르는 거예요. 왜 오르겠어요? 이 너무 그 과잉진료를 너무 많이 받고, 그 과잉진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장이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30%를 내가 내야 되는, 예전에는 거의 한 10%만 내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잉들, 여러분들이 실손보험 들면 그 병원비를 실손보험에서 100% 다 처리해 주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입을 했잖아. 실손보험 들면 그만큼 병원비 다 내주고 다 지급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좀 한 10% 정도 우리가 내면 됐어. 10%도 사실은 작은 게 아닌데. 그래도 경제가 좋을 때는 뭐 그런 거 생각하나? 친구가 달라니까 그래 알았다 친구야 들어주고 그랬지.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져가지고 30%를 지금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병원비 내면 30% 내 돈 들어가야 돼. 또 그러면 보험료는 안 내나? 보험료는 매달 내는 대로 또 10몇만 원씩 내고 또 이렇게 내고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게 실손보험 들은 게 맞나? 내가 그냥 병원비 그냥 다 내가 그냥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나는 맨날 그런 생각해요. 내가 맨날 병원 가는 게 아니니까. 1년에 한 2번, 30번 가는데, 그거 받으려고 매달 10몇만 원씩 계속 낸다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러면 이제, 그런데 할 수 없지, 뭐 내가. 그래가지고 건강보험도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과잉진료를 많이 하니까 또 어르신들이나 이제 또 이제 좀 무슨 뭘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분들은 또 무료 진료 비슷하게 또 가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하는 거잖아. 이분들이 또 1년 내에 병원 가세요. 심지어 제일 많이 병원을 가는 사람들은 500번, 600번씩 간대, 1년에. 그런 사람도 있어. 하루에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루에 2군데도 가고 3군데도 가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그런 분은 드물지만, 그래도 1년에 200~300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다 건강보험에서 다 부담을 해주니까 병원에서야 뭐 오면 올수록 다 돈이 되니까 다 좋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경제도 이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요양보험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양보험을 두둑하게 받아야지 황룡사 요양원에 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 황룡사 요양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나중에 건강보험이 이게 나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적게 받으면서 이렇게 운영비 겨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등등의 자 이런 상태들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뉴스 별로 없어요. 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했는데요. 다행히 트럼프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이라서 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지 않을까, 뭐 어떤 무슨 폭탄 발언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고심했는데 일단은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에너지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우리는 에너지 기름 무한대로 뽑았을 거야. 트럼프가 기름을 무한대로 뽑았으면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좋아요. 기름값이 싸지잖아. 최소한 올라가지 않잖아. 자기들이 기름을 더 많이 퍼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낮춘다는 거잖아. 트럼프 전략이. 이제 지구 환경에는 안 좋지만 어쨌든 당장 먹고 사는 우리는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는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도 좋아. 왜냐하면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천연가스 하려면 터미널 만들고 그 배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다 하는 거잖아. 보면 플랜트하고 배 만드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트럼프의 그런 오일 정책은 우리나라한테는 일단은 플러스잖아요. 괜찮아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건 또 우리가 또 될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건 좀 다행. 하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악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부적 악재. 일단은 외부적으로 호재가 많으면 우리가 마음을 안 다스려도 돼.
아니 사람들이 다 보고 나보고 다 잘생겼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 조절할 필요가 없잖아. 기분 좋으니까. 아니 여기저기 돈이 다 들어오고 막 돈이 뭐 한 달에 100만 원 필요한데 300만 원씩 계속 들어오면 그러면 마음 조절할 필요가 없잖아. 화가 안 나잖아. 화가 짜증이 안 나.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잖아. 여러분들 다 정상적이니까 돈 생기고 이렇게 하면 좀 아파도 병원 또 다니면 되고 또 운동 좀 더 아프면 이제 그 어디 가서 트레이닝 받고 이렇게 또 하면 좀 좋아지겠지. 근데 호재는 별로 없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또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 자영업 하고 있는데 이런 악재들이 더 많아. 이러면 어마무시하게 정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행 정진을 해야 돼. 근데 깨달음을 위해서 살아 수행 정진하는 분은 외부적으로 호재가 많아도 정진해야 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는 깨달음 얻을까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나는 행복하고 싶다. 그래도 살아가는데 좀 행복하고 싶다라고 이 정도잖아요. 행복하려면 호재가 있을 때는 수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악재가 더 많은 여기에서는 빡세게 정진해야 된다. 첫째도 정진이요. 둘째도 정진이요. 셋째도 정진. 나한테 좋은 게 별로 없네. 돈도 별로 안 들어와. 건강도 늙어가니까 건강도 안 좋아. 이게 뭐 악재, 주변에 사람들 곡소리 많이 나. 마음을 비워야 되네 하면서 이런 때 정말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야 되네. 그래서 그 잘 먹고 맛있게 먹고 고기 먹고 이게 좋은 게 아니네. 그냥 채소, 그냥 김치 먹으면서 이렇게 간장에 김치 먹고 그 무도 비싸대. 무도 요즘에 가격이 너무 비싼데 그냥 무국 먹고 김치국 먹고 이것만 해도 훌륭하네라는 이제 스스로 인간 승리, 정신 승리가 필요한 이것만 해도 너무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누울 자리만 있어도 난 좋아요. 큰 집 필요 없어요. 그냥 임대 아파트도 상관없어요. 원룸도 괜찮아요. 원룸도 좋아요. 이러면서 그래도 목욕할 수 있잖아요. 방 따숩기만 하면 돼.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옷도 법복 한 벌이면 돼요. 없으면 스님이 사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법복 한 벌만 입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의식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줄이고 나는 수행 정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이니까 이 시대일수록 발버리심을 하세요. 억지로 이렇게 정진하는 건 힘들어요. 내가 좀 그렇잖아. 좀 내가 너무 이렇게 굴욕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발심을 하면 나도 깨달음을 이룰 거야.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룰 거야. 발심을 하면 굳이 좋은 집에 사는 게 오히려 나쁜 거잖아요. 수행하는 자가 큰 집에 넓은 집에 그 비싼 집에 뭐 하려고 그 돈이면 또 중생을 구제하지.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면 굳이 구찌나 샤넬 가방 이런 거 안 들고 다녀도 다니고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이상하지. 수행자가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냥 여기 쇼핑백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황룡사 쇼핑백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차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제가 봉고차로 모셔다 드릴게. 봉고차로 차 필요 없어. 굳이 좋은 차 꼭 필요하면 그냥 소형차 조그만한. 요즘에 중국에 전기차 싸게 나온다대. 작은 차 뭐 이런 거 그런 게 발심하면 좋은 차 필요 없고 그냥 버스 타고 다녀. 걸어 다니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골프고 뭐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다. 수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는 검소하고 수행에 전념을 그 필드에 나가서 그거 한다고 그거 되게 공부하게 수행하겠어요.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이제 점심 공양 시간 되면 점심 공양하고
또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또 집에 가고 내일도 하자고 그래. 좀 심심하면 술래 같이 다니고 방송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발심하면 외부적인 악재가 많은 현 시대 미래에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아주 쉽게 행복하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발 버리지 마십시오. 선물하세요.